BTN 112 시험대 오른 유럽 획기적 안보 구상이 필요하다. 우크라 이후 위기가 오면 대응책 없어. 포린 어페어즈 2023년 6월 20일 라덱 시코르스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확실히 지고 있다. 국력의 모든 척도에서 모스크바의 입지는 침략이 시작된 이후 악화되었고 그 변화는 이미 다른 글로벌 강대국의 위치를 이동시켰다. 미국과 나토는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러시아라는 신화를 얻었고 이제 독재 세계의 확실한 지도자이다. 유럽연합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냈지만 지나친 러시아보다 과신한 중국 덕분에 여전히 가장 큰 패자가 될 수 있다. 이유는 이번 전쟁의 여파를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음 전쟁에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유럽연합을 장식이 되어 있는 자유무역 지역으로 생각한다. 진실에서 더 멀어질 수는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만들어진 유럽연합 EU라는 제도는 대륙을 매우 긴밀하게 결합하여 유럽인들 사이에 또 다른 전쟁은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여기에서 블록은 훌륭하게 성공하여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 가장 긴 평화 기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러시아도 중동 강대국도 중국도 대부분의 유럽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인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다. 서유럽 친구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경고한 동유럽인들은 거만하게 해고당했다. 2022년 2월 이후 유럽 방어의 약점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위협의 현실이 분명해졌다. 독일 탱크에서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군사 및 인도주의적 기여를 했지만 미국은 러시아 침공에 대한 대응의 주요 조직자이자 조정자였으며 정보를 제공하고 키예프를 지원하는 작전을 관리했다. 워싱턴이 우크라이나를 그토록 강력하게 방어한 것은 부분적으로 행운의 문제이다. 푸틴이 침공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했다면 미국 대통령은 키예프 대신 모스크바를 성공적으로 방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있더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것이 덜 굴욕적이었다면 미국은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인 동맹국이 아니었다. 미국은 전쟁을 유럽의 문제로 쉽게 무시할 수 있었고 미래에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장려한 고립주의는 2024년에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은 언젠가 공식 정책을 실행하고 무력으로 대만을 재통합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며 위기에 처한 유럽을 지원할 정치적 대역폭이나 자원 없이 미국은 떠나게 될 것이다. 펜타곤은 한 번에 두 개의 주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다음에는 유럽이 독자적일 수도 있다. 그런 이유는 국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종종 연합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모스크바의 위협에 대해 매우 다른 인식을 가진 주권 국가 연합으로서 EU는 여전히 강력한 방어 능력과 안보에 대한 공통된 접근 방식이 부족하다. 그것이 사실인 한 블록은 하이브리드 혼성 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무역, 표준 및 투자를 규제하는 데는 미국 및 중국과 동등하지만 국방 및 보안에 관해서는 약간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것은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없는 이빨 빠진 초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다.
모두 짙고 물지 않음. 유럽은 이전에도 그러했다. 1991년 유고슬라비아 계승전쟁이 시작되자 룩셈부르크의 외무장관 자크 포스는 유럽의 시간이 동이 텄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1995년에 학살이 끝나기까지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 대부분 보스니아인과 뒤늦은 미국의 개입이 필요했다. 최소 1년 동안 유지했으나 그 어떤 것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군인들은 수십 개국에서 EU 깃발 아래 복무했지만 대부분 야심찬 일에 대비하지 못한 저강도 작전을 수행했다. 아마도 EU의 가장 성공적인 작전은 2012년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공습으로 아프리카의 불에서 납치범들을 한동안 저지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EU 민간 및 군사 임무에서 근무하는 최대 4,000명의 인원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국경 감시, 군대 및 경찰 훈련, 선거 관찰을 도왔다. 유럽의 진정한 펀치는 소위 전투그룹, 즉 갑작스럽게 핫스팟에 배치될 수 있는 약 1,5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강화된 대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문제는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장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EU 회원국의 원정 능력이 줄어들고 더 긴급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투그룹의 하위 단위는 EU 회원국에서 오고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국가에서 이를 회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투그룹은 궁극적으로 EU 자체가 아닌 기여하는 회원국의 정치적 통제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11년 리비아 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만장일치로 행동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2007년 첫 전투단이 활동했지만 아직 배치된 적은 없고 개념은 동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안보를 진지하게 다루려는 또 다른 시도는 페스코 퍼머넌트 스트럭처드 코아퍼레이션 영구 구조의 협력 메커니즘으로 EU는 의지의 연합을 대변했다. 2009년에 폴란드와 프랑스는 EU의 나머지 국가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기꺼이 행동할 선봉 국가 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그룹은 GDP의 2%를 국방에 지출하고 공통 교전 규칙에 동의하고 합동 지휘 하에 군인을 배치한 국가만을 환영할 것이다. EU의 역사에는 선구적인 국가 그룹이 통합 영역을 구축한 많은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결국 합류했다. 셴겐으로 알려진 공통여행 영역, EU 검찰청, 그리고 유로화의 현실화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블록이 진화하는 주요 방법이다. 그러나 페스코는 획기적인 이니셔티브로 판명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독일의 압력 덕분에 2017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에는 거의 모든 회원국이 포함되었다. 이는 호송대가 가장 느린 배의 속도로 움직이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부 EU 회원국은 스스로를 군사적으로 중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페스코는 이제 군사 능력과 기술에 대한 공동지출 프로그램으로 위축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안보 및 방위를 위한 전략적 나침반을 채택했다. 약 5,000명 병력의 신속 배치 부대를 설립하여 육상과 해상에서의 훈련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연간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국방기금인 유럽 평화 기구 유러피안 피스 퍼실리티를 기반으로 유럽 안보의 양적 도약을 약속한다. 원래 주로 아프리카와 발칸 반도에서 EU 운영에 공통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고안된 이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와 군대를 위한 무기, 구매 및 수리 자금을 조달하는 유럽의 미국 대외 군사 자금 조달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특히 나이지리아, 요르단, 북마케도니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그러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EU는 중요한 장벽을 넘었다. 2년 전만 해도 블록이 치명적인 장비를 사서 전쟁 중인 비회원국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제 그렇게 했으니 주요 제한 요소는 돈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는 기금의 연간 할당량의 대부분을 소진하여 유럽 이사회의 어려운 결정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유럽 평화시설이 확장되고
신속 배치 병력이 가동되더라도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인간 밀수업자에게 넘어가는 리비아 항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발칸의 군벌이나 작은 불량 국가를 분류할 수 있다. 벨로루시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알렉산더 루카헨코 대통령이 파괴 공작원, 테러리스트, 이민자들을 유럽연합이요 동부 국경 너머로 보내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블록은 푸틴을 저지할 수 없었다. 물론 그것은 나토의 일이며 푸틴의 침략에 대한 바이든의 강력한 대응은 얼마 전 엠마뉴엘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이 뇌사 상태라고 일축한 동맹의 신뢰성을 극복했다. 러시아의 임박한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미국이 정보를 용감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오용한 오점을 대부분 닦아냈다. 그리고 푸틴의 범죄 과대망상은 서방을 재결합시켰다. 세계 경제를 위한 키엘 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기부금은 총 7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전체 EU 기부금 이후 기관과 회원국의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과 대략 맞먹는다. 그러나 그 통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유럽이 다음에 운이 좋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분열된 우리는 넘어진다. 아파트 블록과 발전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유럽인들이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방산업체들은 유럽에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탄약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 시스템의 생산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어설라 폰더 레이잉이 그 이름에 걸맞은 국방연합체를 창설해 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냉담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 심리적, 정치적 요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 때문이다.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꽤 균등하게 보호되는 미국 본토와 달리 유럽연합은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나르바 주민들은 끔찍한 이반이 세운 러시아의 이반고로드 마을에서 좁은 강 건너편에 살고 있다. 그들은 나르바가 12번이나 주인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덴마크, 차르 러시아, 스웨덴, 독일, 소련은 모두 여러 지점에서 나르바를 통치했다. 그들은 점령 중인 독일군과 붉은 군대 사이에 잔혹한 전투로 인해 현재의 모습 폭탄으로 파괴된 오래된 건물을 분명히 대체한 현대식 건물이 곳곳에 있음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가 1991년에 에스토니아를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묵인하지 않았고 다시 그것을 취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이것이 에스토니아가 모든 나토 동맹국 중 우크라이나에 1인당 가장 큰 분담금을 제공하는 이유이다. 대조적으로 리스본, 로마, 브뤼셀의 주민들은 도시에서 초대받지 않은 러시아 군인을 본 적이 없으며 조상도 없다. 소련 공산주의는 세계적 야망을 가진 이데올로기였지만 러시아 민족주의는 잘 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포르투갈인, 이탈리아인, 벨기에인은 푸틴이 전후 금기를 짓밟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지지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푸틴이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을 동정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있는 위협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러시아인들은 생생한 기억 속의 정복자로 베를린에 왔으며 심지어 1991년까지 대리로 독일의 4분의 1을 통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 덕분에 통일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러시아를 위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에 나는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 고립 지역에서 핵무기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처음으로 베를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후 독일 언론인, 싱크탱크 분석가, 정치인들과 초현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걱정되지 않습니까? 나는 물었다. 냉전에서 승리한 것은 나토,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폴란드 연대 운동, 교황이 아니라 그들의 동방 정책, 공산주의 진영과의 개방과 대화 때문이라고. 독일인들은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소련과 통했던 것이 푸틴의 러시아와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전략적 인내, 설득, 무역 석유와 가스를 위한 자동차와 터빈이 결국 푸틴을 순조롭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럽 정치인들은 키예프의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을 때 러시아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푸틴이 이해하고 존중했을 수도 있는 권력 정치의 명확한 언어를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다. 올레프 숄츠 독일 총리가 독일의 국방태세 변화를 설명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한 후에도 독일 정치권이 푸틴과 평소처럼 업무를 재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다. 일부 독일인들은 아마도 여전히 그럴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가 국방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EU의 구조와 헌법의 부재도 집단 안보에 불리하다. 이것은 미국이 헌법을 채택하기 전에 연방 규약에 따라 그들 자신의 독립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 필요한 인력과 식량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중앙 예산이나 집행기관이 없으면 전쟁은 때때로 난장판이 되었다. 식민지 주민들은 간신히 독립을 얻었다. 이유는 연방국이 아니라 국가연합이다. 회원국은 조약과 공동결정에 의해 결속되지만 궁극적인 권한은 회원국에 있다. 국가가 블록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거나 자금이 정지되거나 유럽 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이는 인텔리전스, 내부 보안 및 방어와 관련하여 특히 그렇다. 이론적으로 이유는 공통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리스본에서 서명된 유럽연합 조약 트리티 온 유러피안 유니온 26조는 유럽 이사회는 유럽연합이 전략적 이익을 식별하고 국방 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공통외교 및 안보 정책의 목표를 결정하고 일반 지침을 정의해야 한다. 또한 이 조항은 공통외교 및 안보 정책은 고위 대표와 회원국이 국가 및 연합 자원을 사용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고 명시한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블록의 외교위원회 원래 회의에서 국익을 조정하고 유럽연합 고위관리들이 공동 입장을 이행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이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친 국가 그룹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EU 공동 정책을 나중에 생각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2014년 러시아의 초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된 불운한 미인스크 프로세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EU의 역할을 찬탈했고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역에 불신을 심었다. 유럽연합 조약을 무시하면 EU 외교 정책의 효과가 약화된다. 2023년 4월 마크롱과 폰데어 라이엔이 함께 중국을 방문했을 때 프랑스 지도자는 국빈 만찬과 열병식을 받았지만 EU 집행위원장은 미지근한 환영을 받았다. EU는 공동의 국방안보 정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지만 주요 회원국들이 일제히 행동할 수는 없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가 미국에 편입되기 전 수세기 동안 강대국이었다면 워싱턴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악몽 시나리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낮고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약 5년 동안 유럽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군대를 구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도 유럽을 최악의 악몽으로부터 보호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워싱턴을 소모시켜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남겨진다. 내가 초안을 작성한 중국에 대한 유럽인민당의 입장문은 유럽과 중국 사이의 험난한 동거를 구상하고 있다. 가능한 경우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경쟁하고 필요한 경우 대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상호 이익을 위해 무한정 지속될 수 있다. 호전적인 수사를 뺀 미국의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유는 중국과의 미래 관계를 통제할 수 없다. 유럽 국가들은 현상 유지 강대국인 반면 중국은 기존 질서를 뒤집을 것인지 언제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정주의 국가이다. 유럽은 중국 영토를 차지할 의도가 없다. 오늘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중국이다. 유럽은 중국이 제기한 도전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 있어 미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유는 예를 들어 EU-미국 무역 및 기술위원회를 통해 중국이 민감한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워싱턴과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대부분의 미군을 해방시키려면 국방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곧 내려야 할 것이다. 새로운 무기 체계는 구상에서부터 전장에서 사용할 계약 및 생산까지 진행되는 데는 약 10년이 걸린다. 일부 분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10년 안에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유럽은 이미 뒤처져 있다. 유럽인들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여 유럽이 최대 상품 교역 상대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다. 마크롱은 2023년 4월 유럽이 우리의 것이 아닌 위기에 휘말려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하지 못하는 큰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널리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많은 유럽인들이 속삭이는 것을 큰 소리로 표현했을 뿐이었다.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전쟁은 유럽의 재앙이 될 것이다. 센텐더 뱅크에 따르면 푸틴의 EU 경제에 대한 전쟁 비용은 약 1,900억 달러 또는 2022년 EU GDP의 1.11.4%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항상 유럽이 주로 의존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였다. 석유 및 가스 수요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을 갑자기 대체하면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며 전염병으로부터 유럽의 회복이 지연된다. 유럽이 전쟁 전 러시아보다 중국에 훨씬 더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갑작스러운 분리는 몇 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중국은 EU의 최대 수입국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럽 수출의 주요 목적지이기도 하다. 카타르와 미국에서 더 비싼 천연가스를 구입해야 하는 것과 유럽 자동차, 기계 및 사치품에 대한 중국의 수익성 높은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하면 유럽이 탈산업화될 수 있다. 유럽 대륙은 테마파크와 호스피스 사이의 교차점이 될 수 있다. 인구 통계학자들이 오랫동안 경고한 것과 같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의 문제이다. 마크롱은 유럽의 불안을 정확히 표현했지만 유럽이 뜨거운 미중 갈등의 방관자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다. 사실 EU는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미국을 지원할 법적 의무가 없다. 상호적인 나토 보장은 북대서양 지역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는 아마도 모든 것을 능가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미국은 기념비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항상 하던 대로 할 것이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 편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직면했을 때 유럽은 정말로 오랫동안 방관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미국 동맹과 미국 시장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까? 미군이 아시아의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것처럼 유럽인들은 계속해서 중국과 무역을 할 것인가? 나는 그것을 의심한다. 다른 것이 없다면
유럽은 잘못 생각한 이라크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서 축을 따라 분열될 위험이 있다. 유럽은 반미주의나 심지어 미국에 대한 냉담함을 바탕으로 통합될 수 없다. 유럽은 미국과 조율해야만 전략적으로 적절하고 더욱 통합될 수 있다. 보다 통합된 유럽에 대한 프랑스의 비전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드골주의적 환상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 악몽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은 방어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가까운 원자재 공급원을 찾고 산업과 공급망을 복원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 제거는 재정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이 매년 생산하는 고급 자동차의 절반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유럽인들은 중국이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우위를 점하게 될 때 약속한 대로 2035년까지 연소 엔진이 장착된 신차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오직 부자만이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 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은 확장, 구멍난 외부 국경, 권위주의적 회원국을 관리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유럽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나라는 이미 인구 통계학적으로 정점에 도달했으며 분석가들이 수년 동안 예측했던 부채 위기를 마침내 겪을 수도 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다. 또는 러시아인이 푸틴을 제거하고 우크라이나의 수렁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다. 2023년 3월 시진핑 스근평 중국 국가주석의 모스크바 방문 결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할 때 전제정치 동맹은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다. 중국은 러시아가 갈망하는 군수품 공급을 거부하면서 푸틴에게 정치 및 선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러시아의 동아시아 역량이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핵 분야를 포함하여 맹렬한 속도로 무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는 것을 확실하게 저지하기 위해 모스크바 및 워싱턴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하나의 시나리오를 위해 구축된 군사 능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켰지만 2023년 3월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은 중국 천연자원부가 러시아 중국 국경을 따라 8곳에서 러시아 지명과 함께 옛 중국어 이름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지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제 해삼위의 참이 ICY라고 해야 할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다. 모스크바는 베이징에 고개를 숙이듯 163년 만에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중국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동안 베이징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하면서 그 항구를 건설한 만과 외만주의 나머지 지역을 장악했다. 시진핑은 대만을 놓고 세계대전을 벌이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러시아에게 빼앗긴 한 지방을 회복함으로써 중국의 명예를 더 쉽게 회복할 수 있고 역사상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과거 강대국들도 비슷한 계산을 했다. 1939년 제국주의 일본은 몽골과 만주가 합류하는 지점에 할흰골 전투에서 소련과 싸웠다. 게오르기 주코프 조지 주코프라는 무명의 장군이 지휘하는 소련군은 일본군을 완파하고 마침내 9월 15일 휴전에 동의했다. 그제서야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 조셉 스탈린은 나치 독일과의 조약을 이행하고 폴란드를 침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소련이 겉보기보다 강하고 일본이 북쪽이 아닌 동쪽에서 운을 시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일본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결과는 진주만 기습이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푸틴의 무모한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은 러시아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냈고 세계 강국으로서 모스크바와
중국의 궤적 사이의 차이를 가속화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에 할인된 에너지와 원자재를 가져가고 있다. 러시아가 현재 속도로 계속 쇠퇴한다면 베이징은 결국 모스크바의 금 매장량을 사서 궁극적으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푸틴은 키예프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블라디보스토크를 잃을 수도 있다.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즈비그nie프 브레진스키가 말했듯이 러시아는 서방의 동맹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다. 푸틴은 러시아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의 독재 권력을 보존할 가능성이 가장 컸다. 망명 중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애국적인 러시아인들은 이미 중국의 손에 의해 재앙이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푸틴 이후에 러시아는 그의 비참한 행로를 되돌릴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집권하는 한 러시아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투성이로 남을 것이다. 냉전 이후 유럽이 영원한 평화의 고원에 도달했다는 환상은 슬프게도 산산조각이 났다. 가까운 해외와 전 세계적으로 유럽 대륙의 전략적 전망이 어두워졌다. 미래의 안보, 권력, 번영은 이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빨리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도전의 규모는 확실히 유럽 국가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다. 함께 행동하고 마침내 방어에 진지해져야만 만날 수 있다. 거인과 싸우는 세계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유럽은 군사적으로 약한 연합에서 진정한 초강 대국으로 변모해야 한다. 끝. 라덱 시코르스키는 유럽의회의 폴란드 의원이며 폴란드 국방장관, 외무장관 및 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분해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센 헤이트 크메이 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